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가관리회계의 6번째 시간으로 성과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사업계획에서 계획을 세우고 연간 목표를 세웠으면은 연말이 되면은 목표에 대해서 달성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 다음에는 늘 이제 성과평가가 오게 되는 거죠. 이 장표는 이제 앞서 설명 한번 드렸었지만 한번 다시 보면은, 자, 경영관리 사이클은 플랜 2C라고 봤을 때 플랜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2에서 이행점검을 하고 C에서 평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플랜에서는 전략 수립, 자원 배분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직 및 책임 권한의 설계 등을 하는 거고, 2에서 성과 모니터링과 활동 관점에서는 중간평가, 성과 평가에 대한 수용도 파악 및 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C 단계에서 평가 구성 단계에서는 평가 보상 시스템, 성과 측정에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평가 결과 의견 수렴, 분석, 피드백 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경영관리 사이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성과평가라는 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성과평가는 조직을 맡은 조직장이 그 업무를 부여한 사람으로부터 목표 대비 달성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자, 주주는 대표이사를 평가를 하게 되겠죠. 또 대표이사는 하부 조직을 평가하게 되겠죠. 자, 주주는 대표이사를 평가하고, 대표이사는 회사마다 직책은 틀리겠지만, 대표이사는 본부장들을 평가하고, 본부장들은 또 밑에 사업부장들을 평가하고, 사업부장은 팀장들을 평가하고, 팀장은 팀원들을 평가를 하고. 자, 이 관계는 모두 동일한 겁니다. 자,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하고,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하고, 또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하고, 그러니까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과평가의 목적. 자, 제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성과평가의 목적은 성공적인 성과평가는 조직의 성과주의, 책임 경영, 우수 인재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겠죠. 제도, 운영, 평가자, CEO가 측면에서 이제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제도 측면에서는 공정한 평가 기준이 정비가 되어야 되고요. 운영 측면에서는 성과주의 인사가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평가자는 공정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CEO는 최고 경영자의 전폭적인 이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이런 게 잘 되면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성과평가가 된다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은 성과주의, 책임주의, 책임경영, 공정한 보상, 우수 인재 확보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훌륭한 인재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회사가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훌륭한 인재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이 돼야 되죠. 성과주의가 되고, 책임경영이 되고, 공정한 보상이 되고, 그래야 우수 인재 확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게 실패했다,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게 확보가 안 돼서 성과표가 실패한다면 성과주의가 실패하고 책임 경영이 실패하고 불공정한 보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수한 인재는 이탈을 하게 됩니다. 우수한 인재가 이탈을 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 실적이 좋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경영 실적이 하락하게 되고 기업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과평가의 목적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좀 넓은 의미로 보는 거죠. 자, 성과평가의 목적의 좁은 의미로는 네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또 승진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 회사별로 이제 고가 포인트 제도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B를 기준으로 본다면 A를 맞으면 몇 점 더 주고, S를 맞으면 몇 점 더 주고, 그래서 이 A나 S를 많이 받는 직원들은 진급을 1년 먼저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차년도 임금 인상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B가 평균이라고 보면 B는 예를 들어서 3%가 올라간다, 내년에. 그랬을 때 A는
여기에 뭐 2, 3%가 더 올라가게 되고 S는 또 거기에서도 뭐 몇 %가 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성과주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임금 인상률도 반영해서 잘하는 직원은 좋은 보상을 받게 하고 못하는 직원은 좀 안 좋은 보상을 받게 해서 더 잘하려고 이렇게 더 잘하려고 하게끔 유도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성과평가의 목적은 또 인원 운영 시도 참고 자료가 되겠죠. 인원 운영이라고 하면은 잘하는 인원과 못하는 인원을 좀 구별해서 잘하는 인원은 그에 맞는 또 관리를 해야 될 테고 못하는 인원은 또 못하는 인원에 맞는 관리를 해야 될 테고 못하는 인원을 또 잘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적절한 교육을 좀 시켜야 될 테고요. 여러 가지 인원 운영 시에도 참고를 하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성과평가 하면은 전략 목표하고 KPI하고 또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됩니다. 자, 전략 목표와 KPI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KPI는 Key Performance Indicator라 가지고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요즘은 워낙에 이제 많이 쓰는 용어니까 KPI 하면은 다들 충분히 소통이 되더라고요. 연초에 개인별로도 조직별로도 다 KPI를 입력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자, 경영 이념과 비전으로부터 경영 전략 목표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영 전략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 핵심 성공 요인을 통해서 KPI를 선정하고 개발하게 됩니다. 그 프로세스를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경영 이념으로부터 비전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미션과 비전은 뭐 같이 나오는 거고요. 이 비전으로부터 전략과 목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략과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해내는 거고요. 이 핵심 성공 요인을 KPI로 지표화하는 것입니다. 자, 경영 이념은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이죠. 존재의 의미, 경영 자세, 행동 규범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비전은 기업이 미래에 발전하고 싶은 모습, 10년 후 10년 후의 기업 상을 말합니다.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시장 사회에서의 위치 및 장래상, 조직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전략과 목표는 비전을 실현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합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 환경 및 사내 경영 자원을 분석하고 각 관점별로 전략을 수립하고 장기, 중기, 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또는 전사, 부문, 기능별로 하부로 내려가는 개별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략과 목표를 이런 식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경영 전략 목표가 수립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영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합니다. 수립된 전략 목표 달성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하는 CSF라고 하고요.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라고 합니다. 또 KPI만큼은 아니지만 CSF도 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성공 요인 CSF를 찾아내는 거죠. 경쟁사 분석과 고객 시장 분석을 통해서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이 핵심 성공 요인을 지표화하는 겁니다. 성과의 진척도, 달성도를 개수화한 지표까지 KP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KPI가 여러분들의 회사의 조직의 목표가 되는 거죠. 목표를 연초에 이제 수립이 되는 거고 연말에 이걸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장표는 균형 성과표 BSC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고요. 이 균형 성과표가 한 20년 전부터 좀 화두가 됐죠. 그래서 재무적인 성과만 보면 안 된다. 한번 읽어볼게요. 비재무 항목, 고객, 프로세스, 학습까지 포함한 균형적인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BSC는. 자, 과거 성과에서 미래 지향적인 성과 지표로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자, BSC는 재무만 보지 말고 프로세스와 고객과 학습과 성장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주된 카테고리가 되고요. 재무 라인에서 재무 밑에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재무지표와 비재무지표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재무지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재무지표의 성격은 어떤 거냐면 과거 성과의 측정에 적합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적이 나왔어.
그건 이미 과거잖아요. 이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했어. 이게 미래, 뭐 당장 내년이 될 수도 있고 3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지표가 아니라 과거에 했던 것들, 그러니까 3년 전에 했던 어떤 걸로 인해서 작년 올해 이렇게 성과가 좋아요. 근데 여기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 성과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성과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그래서 재무적인 성과는 과거 성과의 측정에 적합한 지표인 단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유형자산 측정에 적합하다. 자본 서열비 규모 이런 걸로 인해서 경영성과가 나는 거니까 단기 성과의 측정에 적합하고 주주 중심 지표다. 이런 특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한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재무 지표의 특성은 어떤가를 볼까요? 여기는 단기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중장기 성장도인 측정 지표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활동을 해서 성과를 이루어내야 된다. 기반을 다져야 된다.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게 했을 때 이게 단기 성과, 경영 성과에 들어오지 않지만 이게 잘 됐을 때 3년 뒤, 5년 뒤에는 경영 성과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 기업은 미래 성장, 성장 동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재무적인 지표들은 이런 게 좋고요. 유형자산과 반대로 이제 무형자산, 정보, 네트워크, 조직 역량, CEO 리더십, 뭐 이런 거, 특허, 비전, 브랜드, 뭐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기업별로는 현재 추세가 이제 비재무 지표의 비중을 늘리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20년 전부터 좀 늘려오다가 현재는 좀 뭐 정체이거나 또는 BSC가 과연 효과가 있냐라는 또 그 학계의 의견도 좀 있어가지고 뭐 좀 엎치락뒤치락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자, 프로세스, 외부 이해관계자, 고객, 종업원, 조직, 관련 지표들이죠. 자, 프로세스, 고객, 학습과 성장 이런 지표를 이제 총망라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 지표에 이제 사례들로는 재무는 이익, EVA, ROA, EPS, 주가, 뭐 매출액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프로세스의 입장에서는 생산성, 원가, 품질, 효율성 이런 것도 되고 고객에서는 시장 점유율, 고객 만족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학습과 성장에서는 종업원 만족도, 역량 개발, 혁신과제 수행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장표는 저기 보시면은 데이비드 노튼하고 로버트 카플란의 마스터링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그 논문에서 아티클에서 하버드 비즈니스의 아티클에서 그 번역한 거에서 이거 장표만 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테마 그릭이라는 이름으로 된 장표인데요. 자, 밑에서 보시면은 학습과 성장이 있고 화살표 방향은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학습과 성장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면 프로세스 관점이 있고 이 프로세스 관점에서 또 올라가다 보면은 고객 관점이 있습니다. 그 고객 관점에서 또 올라가다 보면 재무적 관점이 있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쪽만 좀 보신다면은 학습 및 성장 관점에서 보면은 전략적 스킬과 능력, 전문성 확보 강화 이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조직 문화 창조를 하고 직원들에게 이런 능력을 가르친다면은 직원들이 똑똑해지고 유능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유능한 직원들이 서로 회사 내에서 잘 프로세스를 하겠죠. 회사는 각 펑션 부서별로도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도와야 되고 또 이제 공정 간에도 서로 도와야 되고 하니까 똑똑한 직원들이 뭐 전문적인 스킬과 능력 등을 확보를 해서 한다면은 프로세스가 잘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잘할 테고. 그렇게 되면은 회사 내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게 되면은 그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고객과 접점해서 고객을 감동시킬 수가 있겠죠. 프로세스가 좋으면은 여기에는 뭐 품질과 내구성이 선두가 된다. 뭐 가치 있는 서비스와 응용 전문성과 뭐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네요. 공급망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향상되고 품질, 비용, 프로세스 유연성이 확대된다.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결국에는 품질과 내구성이 좋아지게 되고 고객 관점에서 고객이 우리 회사를 느낄 때 품질과 내구성이 좋은 저 회사 품질이 좋아지고 내구성이 좋아지고 뭐 연락해도 응대도 되게 잘해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고객이
우리로부터 감동을 받고 우리의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되면 마켓 쉐어가 더 올라가게 되고 우리의 뭐 수주 성공률 이런 게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고객 관점에서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마켓 쉐어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매출이 올라가게 되겠죠.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프로세스가 잘 되고 있으면 원가 저희감도 더 많이 될 테고 매출이 올라가면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가지고 단위당 원가는 더 떨어지게 되겠고 그럼 매출 이익률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여러 가지 이익률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생산성 증가와 자본이익 증가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학습과 성장이 프로세스 관점으로 올라가고 프로세스 관점이 고객 관점으로 올라가고 다시 재무 관점으로 올라가서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BSC가 원하는 전체적인 그림이 되는 거죠. 이번 장표는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라는 장표로 좀 만들어봤는데요. 자, 먼저 위에 좀 정리해보면 읽어본다면 조직의 미션, 비전, 전략 목표와 연계된 성과 지표를 선정하고 관련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함으로써 자, 첫 번째, 전략 목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두 번째, 성과 중심적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죠. 회사는 전략적 성과관리 체제를 유지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전략적 성과관리 체제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미션, 비전, 목표가 이제 저기 이제 상단에 있고요.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목표가 이제 전략 목표와 그와 연관된 성과 지표가 이제 수립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이 되고 이 성과 지표를 통해서 이제 실행이 계속적으로 되는 건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하고 평가 및 보상이 되고 이런 단계가 이렇게 목표와 실적이 왔다가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해마다 월마다 뭐 반년마다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의 활동이 전략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전략 이익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평가 및 분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전략적 성과관리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요 수행 내용을 좀 적어봤는데요. 전략 체계 및 성과 지표 설계 단계에서는 자, 1번 단계입니다. 자, 전략 체계도를 정립을 하고 전략 체계도를 통해서 주요 정책과 전략과 연계된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략 체계도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전략 목표와 연계된 성과 지표를 도출하는 겁니다. 주요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주요 성과 지표를 도출하는 거죠. 전사별로 또는 사업부별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과관리 프로세스 설계 단계에서는요. 여기서 이제 실제 사이클이 돌아가는 단계에서는 통합 관점의 프로세스 연계 방안을 수립을 하고요. 성과와 모니터링 및 피드백 프로세스를 정립을 해야 되고요. 자, 업무 절차, R&R, 회의체, KPI 오너십 등 시스템 구축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 성과 평가 및 보상을 연계해야 되겠죠. 성과 및 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연계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성과 평가의 원칙이 좀 있어요. 자, KPI 선정 원칙이 있는데 그 항목의 달성 목표는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KPI는 회사의 전략에 따라서 선정하되 KPI 선정 원칙이 있거든요. 그것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스마트 원칙이라고 해서 스마트하고 스마트라고 뒤에 S를 한번 더 붙이기도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하게 목표 설정을 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SMARTS라고 하고 스마트,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설정하라. M은 measurable, 최대한 계수화해서 설정해라. A, attainable, 달성 가능한 것으로 설정해라. R, relevant에서 전략과 연계하고 상하위 간 목표를 연계해서 설정해라. T는 time based, 시기 적절하게 달성 기간을 설정해라. S는 stretch, 중량기 도전적으로 설정해라. 그래서 이게 스마트 원칙입니다. 좀 여러분들도 이제 목표를 세우실 때 이 스마트 원칙에 기반해서 목표를 수립을 하면은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뭐 잘 세웠다고 좀 할 수도 있고 혹시 나중에 평가하시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악유가 있을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이 요구사항을 좀 더 관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KPI 선정 원칙에는 또 이런 거 있는데요. 너무 많이 설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적을수록 좋더라고요. 설명을 해요. 그래서 3에서 5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평가자가 너는 이거 해. 아니 꼭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 자체도 몇 개를 선택을 좀 한 다음에 평가자하고 합의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단순하게 몇 개만 설정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KPI는 CSF와 연계가 돼야 되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내 KPI가 이렇게 돼가지고 과거에 이래서 현재 이렇고 이때 달성하게 되면은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죠. 그리고 주주와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욕구에 기반돼야 됩니다. 이게 다 경영 전략 목표와 연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탑단으로 전파가 돼야 되고 KPI는 전사의 KPI가 있으면은 그 KPI가 각 본부장의 KPI로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뭐 생산 관련된 거는 생산본부장에, 사업 관련된 건 사업본부장에, 연구개발된 거는 연구개발본부장의 목표로 들어야 되고 이 각 본부장의 목표는 다시 또 밑에 뭐 각 팀장이라든지 사업부장의 목표에 또 다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CEO의 목표는 밑에 누군가의 목표로 쭉 탑단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CEO의 목표, 전사의 목표를 누군가 안 챙기면 안 되는 거죠. 또 환경 전략 변화 시에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들은 연초에 세운 목표를 가지고 또 중간 단계 한 여름 6월 정도쯤에서 한 번 더 좀 재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조사에 기반해서 KPI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 원칙과 또 KPI 7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성과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